2005년도에 이제 우리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배인데 좀 봐주소이 하였기는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시기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 재판 안 받도록. 그래가 벌금 받은 적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한 번 하면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시거든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깁니까? 김재원, 박근혜의 친박 중에서도 핵심 친박입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인데 청와대 특보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게 김재원이에요. 김재원이 최근에 경북 의성, 마늘로 유명한 컬링으로 유명한 경북 의성의 군수 당선자 김주수, 이름도 좀 특이하시네요. 이분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외압을 행사해서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직접 뭐 이야기를 했더만요. 공개적으로. 오마이뉴스가 그 공개한 동영상이 있는데 2014년 3월 김주수 후보가 이제 군수 선거에 나가면서 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 격려사에서 우리 후보 좀 지지해달라.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아끼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 2005년도에 김주수 후보가 당시 농림부 차관이었는데 그때 음주운전 뺑소니를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됐어도 심각한 건데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가 넘었대요. 그러면 거의 만취 상태잖아요. 근데 오후 4시에 사고가 난 거예요. 오후 4시에 0.15면 정말 대취한 거거든요. 처벌이 0.05부터거든요. 네. 0.05 정도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신 정도. 네. 근데 이 사고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가서 마주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마주오던 차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전치 3주 이상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훌륭하신 분, 지역 후배가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좀 알지, 나 선배잖아, 응, 알지, 응, 응. 막 이렇게 이제 했다고 자랑한 거죠. 김주수 진짜 짜증 나셨겠네요. 주둥아리가 싸서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왜 또 꺼내? 근데 김재원 의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해서 꼭 사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죠? 굉장히 친근감 있게 생기셨어요. 네. 김재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박근혜 허가호의 하면서 옛날에 세월호 때도 막말했던 네. 기억이 나고요. 네. 그 세금 도둑이란 표현도 이분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되게 어이가 없는데 만약 이거 가지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 누구도 처벌 안 받을 사람 있는 사람만 얘기하소. 아우 진짜 확 쳐버리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무슨 말이냐.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런 걸 다 자기들은 위법행위를 해가면서 권력을 유지해 가잖아요. 왜 흔히 말해서 백문화. 야, 내가 국회의원 알고 있어. 내 친형이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안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 걸리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래야 되는 정상인데 꼭 이런 애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법을 준수하고 법치국가에서 뭐 이런 개소리 막 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지들은 법 자체가 없어. 그 자기들 권력이나 백으로 다 빼줘.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주둥아리를 올리는 바람에 김주수도 상당히 곤란하게 됐고 그때 봐줬던 검사까지도 이제 해. 그렇죠. 진짜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이거 양심선언 아닐까요? 네, 이게 그 음주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서 바로 집에 갔기 때문에 뺑소니 사건이 된 건데 그때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그 당시 검사가 벌금 1,000만 원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거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어디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 중에 죄가 없는 자만 나와서 돌을 쳐라. 내가 갔으면 진짜 되게 세게 쳐졌을 건데 진짜.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하는 이야기잖아, 군중들한테. 네. 그런데 그 여인을 군수 후보로 내보낸 건 아니었어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키워왔던 신비님을 출동시킬 때가 됐습니다. 짱돌로 그냥.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이명박 씨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호송차에 내려가지고 내려오는데 벽을 짚고 내려와. 벽을 짚어. 몸이 아프다 이거지. 나 이만큼 아파요. 아프지만 치료는 받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나이에 안 맞게 피부가 뺀질뺀질하고 뭐 관리 힘도 있겠지만 설아수. 그리고 테니스 열심히 치셔가지고 그렇죠. 평상시 때 골골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자기 대선 출마했을 때도 왜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늘 건강한데 저번에 그 성명서 발표할 때도 여러 번의 기침을 통해 가지고 낼름낼름 콜록콜록 낼름낼름 콜록콜록. 사실은 엄청 건강해. 뭐 예. 개고기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예. 뭐 정열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야. 이분이 군사 독재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건강으로만 보면 한 3선 정도는 했어야 돼. 중임리야 문제 가지고 한 예. 3번 정도는 연임했어야 예. 되는 정도로 건강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재판을 좀 받으면서 뭐 당뇨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좀 힘들다. 뭐 근데 내가 또 마치 또 거기서 정말로 아프면은 지 의지가 있어도 재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말은 해놓고 나는 내가 내 재판을 꿋꿋이 임하겠다. 치료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벽을 짚으면서 또 환자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이제 가면은 건강하다고 할까봐 맞아. 치료받으러 가지는 못하고 아유. 아픈 척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가 재밌어요. 조카 이동영, 이건 이제 작가 아니에요. 이름을 되게 똑같아가지고 말이야. 뒤에 형자를 붙이면 있잖아요. 동생인데도 형이라고 불러야 돼. 아, 뭐 있잖아. 그리고 또 왜 거기다가 보통 이제 고객을 부를 때 또는 요즘에 온라인에서는 이동영님, 이동형님 이렇게 되는 거래요. 이게 이름이 형자 붙이면 안 된다고. 그 황씨성을 가지신 분들이나 안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만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안성기. 예. 안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씨를 가지신 분들도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황씨는 왜요? 뭔가 다 아닌 것 같다고. 황이다. 말짱황. 네, 뭐 말짱황.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조카 이동영 씨가 예.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다스 횡령금 처리를 보고받고 잘했다 칭찬됐다. 그것도 어디서? 청와대에서. 그리고 도곡동 땅 그리고 횡령한 돈 처리를 매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관저에 가고. 네. 이제 이 사람들의 진실 게임이 시작된 거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네 이 새끼들은. 이동영이 이 재산은 MBK 아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 그런데 이제 판이 계속 커지면 자기한테 불똥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물론 그건 예, 이게 당연하죠. 공범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겠죠 이동영 씨도. 그리고 이게 이명박한테 보고했다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삼촌이 대통령의 상황이잖아요. 작은 아버지니까 작은 삼촌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삼촌이 대통령의 상황에서 삼촌한테 저는 삼촌들한테 말을 놓거든요. 삼촌 다스 120억 잘 처리했어. 아이고 우리 동영이 잘했어. 그럼 이제 네가 혼자 해도 되겠구만. 앞으로 더 잘 열심히 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시험이 올 때까지만 잘해봐.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명박이 이렇게 칭찬이 굉장히 인색해서 칭찬을 들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동영 씨 말로는 자기는 이게 너무나 깔끔하게 잘 처리가 돼가지고 아 이걸로는 우리 삼촌한테 칭찬 들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가서 기억한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동영 씨의 이런 전후 맥락이 너무 그럴듯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가는데 이명박은 단칼에 기억이 안 납니다. 끝. 이동형이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심리 속에는 이명박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전에 만나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삼촌, 작은아빠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면 관저에서 만나는 이명박은 막상 내 친한 친구가 막 이렇게 하다가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면 함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친하고 이렇게 막 빨가벗고 놀았던 친구들이라도 지금 이제 어떤 병원 개원해가지고 원장이 자리에 있으면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막말 못하잖아요. 그런 기분이겠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동형한테는 더 강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런 삼촌이 대통령이 돼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 마치 나한테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시다바리로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선의로 워낙에 제가 선의가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이제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내 재산이 아니지만 자기 형님이 동생한테 대통령 자네가 우리 동영이한테 경영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게 해서 딱 회계표 이런 걸 보더니 잘했다. 이제 네가 혼자 해도 되겠다. 이명박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이명박이 이 재산을 본인 거라는 게 확정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처벌들이 있으니까 나는 내 재산이 아니다 하고 이동영은 우리 아버지 재산이 아니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로만 시그널로만 보면 그냥 다 주면 되는데 내가 처벌 받을게. 어떤 죄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처벌 받고 다스를 내가 가져올게. 그리고 제가 한 5년만 살고 나오겠습니다. 나 팟캐스트 진짜 한 5년 정도 쎄 빠지게 했는데 지하실에서 지금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피톤치드를 구입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데 난 벗어나고 싶다. 솔직히 난 양심 같은 거 없어.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박근혜 타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하다 보니 우연치않게 그냥 그 서가 쥐잡듯이 그냥 잡은 거지. 나는 이런 재산 나한테 주시겠다 그러면 무려 지금 다스가 연간 2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 몇 년만 살고 나오면 10억을 줄 테니 살고 나올래? 다 살고 나온다고 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요즘 그 대학생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를 해도 그 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10억을 주면 징역 3년 정도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70% 이상이 용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질문을 바꾼 거죠. 징역 5년에 10억, 징역 5년에 7억, 징역 5년에 5억 이렇게 금액을 바꿔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나는 올릴게요. 그 규모가 아까 10억이잖아. 우리는 연 매출만 2억. 전체에는 얼마나 평가되는지 2조. 연 매출만 2조. 연 매출만 2조인데 요거 10년까지 내가 쓸게. 아이고 참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지금 이상한 진실 게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정황들이 다 이명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어차피 이 사람 못 나온다니까. 천지개벽을 하자는 사람 못 나와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내가 또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군사 쿠데타로 누군가가 집권하는 박정희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면 임의로 그냥 국민들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그냥 사면해 줄 수도 있어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그건 불가능해. 박근혜 탄핵될 때도 뭐 위수령 검토하고 사실은 계엄 선포하고 막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군사 정변이거든요. 국민들의 소리를 군사적인 힘으로 눌러서 정권을 공고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이명박이라면 그냥 진실로 인정하고요. 자기 자식한테라도 물려주는 방식을 택하는 게 나아요. 세금 제대로 내고. 왜 저렇게 멍청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명박이 뻔한 소리긴 한데 또 나온 뉴스니까 한번 할게요. 양대 노총 분열 공작. 그 당시에 제3회 노조가 나왔죠. 국민노총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도 하는 짓들이 오용 짓을 하다 보니까 한국노총도 오용이라고 이야기 듣는 마당에 또 하나의 노총을 하나 또 만들어. 국민노총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노동부 쪽에서는 그때 인물들은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내가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뢰껏 그랬겠지 하면 국민적으로 분노가 사라져. 뉴스를 스케일을 팔 때도 보면 이런 거는 별 뉴스도 아니에요.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고생 맞추듯 넣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이런 뉴스가. 근데 이런 공작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죄라는 거를 단죄를 받아줘야 다음에 오는 어떤 정권들도 이런 짓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있기 때문에 제3노총을 세워서 그 양대 노총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이런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각 기업별 노조에 대한 설립 법률에서 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한다 만다 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소동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보수 진영,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결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이 이제 그 문건 폭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죠. 어떤 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막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 큰 기업들, 중견기업들에서 복수노조를 그 설립하는 걸 통해서 기존의 노조를 와해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노조 설립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 해보니까 되더라.
정말 실제로 되는구나. 대표적인 게 KBS 제2노조가 딱 설립되고 나니까 이게 노조끼리 싸우면서 협상력이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국민노조라는 이름도 핑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을 했죠. 노사 간에 투명하지 못한 유착관계가 의심이 되고 관료주의에 젖어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집착한다. 말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3의 노조가 노총이죠. 노조총연합회라는 전국 단위 조직이 새롭게 하나 더 생김으로써 노동자한테 돌아갈 이익이 과연 큰 건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면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권익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서로가 가지게 될 힘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많은 의혹을 받았죠. 당시에도. 지금 현재 국민노총은 한국노총에 흡수통합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국민노총을 이끌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부정하죠. 나는 뭐 지원받은 거 없다. 국정원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다. 근데 국정원한테 지원을 받았던 사람 중에 나 국정원한테 지원받았어요.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도 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에요. 이러는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삼성의 노조 탄압과 분열 공작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 근데 나라가 을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아주 비열한 짓인데 내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지극히 이명박스러운 생각이죠. 이게 더 주기 싫으니까 노예끼리 싸움 붙여서 자기가 만든 조직에 그래, 네가 이기면 너한테 다 줄게. 아, 너무 비열한 조폭 논리.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특정한 노조가 어떤 사업장에 가면은 한국노총이 있으면 민주노총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곳에 가서 또 민주노총을 따로 건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아요. 의도는 나빴을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난 취지는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노조도 다양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MBC 같은 경우는 노조가 3개나 있었어. 최근에 3노조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는 건 그런 측면인데 그거를 교묘하게 악용해버리면 애초에 취지를 벗어나면서도 뭔가 이용해먹기 딱 좋은 그게 이제 비열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거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명박 이런 짓거리 했다는 건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재벌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했다는 뜻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재벌이었던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CEO이자 실소유주이며 뭐 서울시 정도는 가볍게 하늘에 봉헌할 수 있는. 서울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10분의 1 정도 되는구나. 네, 그 봉헌한 거를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비열함의 극을 보여주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거 용서가 정말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좀 어정쩡한 선택을 했습니다.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네. 내 스스로 셀프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직의 어떤 명운이 좀 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선을 택한 것 같긴 느낌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히 협조하겠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입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검찰이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 협조할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PC에 검색어 입력해가지고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지들끼리 또 막 싸우고 막 그랬다고. 하드디스크 통째로 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인 거죠. 지금 법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힌 전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 420개 그리고 그중에 공개한 90개 이건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420, 90 이 숫자만 보고 있으니까 420이 전체 문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천 수만 건이에요. 그중에서 특정 검색어를 넣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를 추출해서 그중에 다시 90개를 공개한 거지 420개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전체적인 맥락상 420개가 문제되고 있다는 이 맥락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다 열어봐야죠. 그 과정에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협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수사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는 힘들겠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완전히 그 예. 비밀번호를 물어봤을 때 그 절차가 리트머스지 같이 되겠네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부터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도 하드디스크 다 줘. 요렇게 나올 거라고는 저는 예상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제 작심하고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항상 법원은 검찰을 하위 개념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판결을 내리니까. 예. 근데 최강수를 두는 거죠. 아예 통째로 줘봐. 그리고 지워진 건 우리가 복구할게. 다 보지 않고는 위법성을 평가할 수가 없다. 계속 키워드만 집어넣고 어떻게 그걸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도 지금 정기 인사가 있었어요. 이번에 유임시켰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는 또는 뭐 대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대중의 어떤 모양이랄까 그림 중에 하나인데 환상들이 있어. 예를 들면 윤석열 지검장이 오면 싹 쓸어버릴 거야. 쾌도난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담론 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같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박정희와 전두환과 싸워왔지만 그 제도권 느낌이 강한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한테 많은 걸 기대를 하죠. 거의 풀뿌리 잡초 같은 느낌이라 들어가면 막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런 관점으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 주위에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안 해주는 게 너무 많다. 왜 이거 안 해주냐 할 수 있다. 최근에 논란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교조, 법외노조 이 부분을 직권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청와대가 직권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전교조가 법내노조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 실망하죠. 그것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초법적으로 하긴 너무 힘들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누리는 정무적 이야기로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면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남용이 되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안 쓰겠다가 일반적인. 그렇죠. 그렇게 박근혜처럼 법으로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 애들로 하면 사실 지금 정권이 박근혜랑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고쳐 나가야지. 이게 그 다음 그 후배들한테도 그 영향이 가는 거지. 대통령이 기마이 쓴다고 콜 렛츠고 한다고 이렇게 바로 고쳐버리면 사실 그게 그 효력이 얼마나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박근혜나 이명박 등이 예를 들면 이명박이 지금도 법정에서 공방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건희를 사면한 것이 돈을 받아서냐 재판 비용? 돈을 받아서냐 아니면 정말로 올림픽 등을 뭐 유치하기 위해서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야당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사면권의 남용은 안 된다.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들이 보기엔 남용인 것처럼 보이는 걸 막 사면을 해버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 구조라는 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양승태의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법원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핵심 코어에 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라고.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 컴퓨터. 이게 보고 핵심 보고인 거 학수분 같은 거예요. 여기 그냥 하드 통째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기사 중에 삭제 파일을 전문 기술로 복구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검찰이 밝혔는데 말만 들으면은 어떤 이해가 안 되죠. 삭제한 파일을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삭제 메뉴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넘어가죠.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그 파일이 완전히 삭제됐다고 생각하는데 삭제됐다는 명령어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그 원래 기록되어 있던 저장 데이터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삭제되어 있다는 신호가 여기에 다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는 코드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원래 저장되어 있던 문서 내용들은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동을 빨리 지우기 위해서 삭제를 했는데 미처 휴지통을 못 비웠어. 아, 그래도 들켰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휴지통을 비우고 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는 SSD가 주로 쓰일 거예요. SSD는 삭제를 하면 실제로 삭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다 하드디스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 능력이 있을 때
빨리 제출받아서 수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